자, 안녕하세요. 교현쌤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저번 시간에 뭐 했냐면은 뉴턴 운동법칙 했죠, 그쵸? 그래서 이번에는 그 뉴턴 운동법칙을 토대로 하는 이제 뭘 공부할 거냐? 중력을 받는 물체들의 운동. 즉, 오늘은 자유낙하 운동,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그리고 우리가 포물선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이 중력을 받아서 다리 지구 주위를요 이렇게 돌고 있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등속 원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뜯어 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중력을 받는 물체들의 운동을 하기 전에 일단 이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다 이렇게 공부하셨을 건데, 사실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구만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뭐라고요? 힘은 항상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쌍으로 상호작용한다라고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힘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우리가 그런 거를 뉴턴 운동 제3법칙, 작용반작용 법칙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중력을 다시 정의를 합시다. 중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질량을 가진 물체끼리 뭐 한다?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중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량을 가진 물체들은요 서로 잡아당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보셨으면 알겠지만 중력은요 인력만 작용하고요 청력이라고 하는 거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그 중력의 크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겠죠, 그렇죠? 자, 중력의 크기를 구하는 이제 방법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A라고 하는 물체가 있고요. 여기에 B라고 하는 물체가 있는데, 자, A라고 하는 물체의 질량을 우리가 MA, 그리고 B라고 하는 물체의 질량을 MB라고 얘기를 하고요. A의 무게중심과 B의 무게중심 사이에 떨어져 있는 이 거리를요, R이라고 했을 때, 우리 아까 뭐라고 했죠? 질량을 가진 물체끼리는요 서로 당긴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힘을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A가 B를 당기는 힘은요 요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적어둘까요? A가 B를 당기는 힘이라고 적어두겠습니다. A만 그럼 B를 잡아당기냐?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B도 A를 잡아당기게 된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이것은 B가 A를 당기는 힘이죠, 그렇죠? 그래서 A가 B를 잡아당기면은 B도 A를 잡아당긴다. 우리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이 두 힘의 관계를요, 작용과 반작용 관계에 있다라고 공부했죠, 그렇죠? 작용 반작용 법칙에 따라서. 그리고 그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두 힘은요 크기는 어떻다고 했죠? 같고요 방향은 서로 뭐다? 반대 방향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질량을 가진 물체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말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정작 중요한 건 뭐야? 그 힘의 크기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F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요 F라고 하는 힘의 크기는요 이제 뭐랑 비례하고 뭐랑 반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냐면요,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 여기서 말하는 거리는 무게중심과 무게중심 사이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서로의 질량의 곱, A의 질량과 B의 질량의 곱에는 비례를 하더라라는 말이야. 그리고 앞에는요 비례식을 방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비례상수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중력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력은요 우리는 이것만 알면 돼. 이 공식 뭐 복잡하게 외우니? 중력이라고 하는 힘의 크기는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 그리고 서로의 질량의 곱에는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은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질량이요 2m짜리 물체가 있고요 여기 질량이 m짜리 물체가 있는데,
얘네들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요, 만약에 R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얘네들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를 얼마라고 할 거냐면요, F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예, 여기에 질량이요, 이번에는 4m짜리 물체가 있고요. 여기에 질량이 이제 뭐 2m짜리 물체가 있고요. 얘네들 사이에 떨어진 거리는요, 얼마가 됐냐? 2분의 R이 됐대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 힘의 크기, 얘네들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F의 몇 배가 됐겠냐? 예, 요게 질문입니다. 그렇죠? 요 힘의 크기는 F의 몇 배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떠올려야 돼요? 그렇죠? 아, 첫 번째,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물체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얼마가 됐어요? 2분의 1배가 됐죠? 자, 거리가 2분의 1배가 됐다라는 말은요, 그러면은 거리의 제곱은 몇 분의 몇? 4분의 1배가 됐다는 소리죠. 근데 이거랑 뭐 하다고요? 반비례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중력은요, 몇 배가 된다는 소리야? 거리 때문에 4배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자, 반면 우리가 질량의 곱에는 비례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질량을 곱해봐. 얼마 나오죠? 2m 제곱 나오죠. 그렇죠? 질량 곱해 보실래요? 8m 제곱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요, 질량의 제곱이 몇 배가 됐어요? 4배가 됐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질량의 제곱이 4배가 되면은요, 중력도 몇 배가 돼요? 4배가 되겠죠. 그렇죠? 비례 관계니까 얘랑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질량의 곱에서 4배,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중력이 4배가 됐으므로 합쳐가지고 몇 배다? 16배가 됐다. 그래서 얘네들끼리 잡아당기는 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우리가 16F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만약에 얘를 C라고 하고 얘를 D라고 해? 그러면요, D가 C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도요, 16F고요. C가 D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도요, 16F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두 힘의 크기는 무조건 똑같아요. 그걸 우리가 작용반작용이라고 했으니까, 작용반작용 법칙, 그렇죠? 뉴턴 운동 제3법칙. 그래서, 중력이라고 하는 공식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알아야지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예, 간단하게 뭐 썼어? 거리 제곱의 반비례, 질량의 곱의 비례, 그냥 그게 끝이잖아요. 그렇죠? 뭐가 어려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질량을 가진 물체끼리는요, 서로 이렇게 잡아당긴다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상하지 않니? 자, 여기에 있는 물체도 질량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있는 물체도 질량을 가지고 있어. 아니, 그럼 선생님, 질량을 가진 물체끼리는 서로 잡아당긴다면서요. 근데 얘들을 왜 거의 잡아당기지 않고 서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참고로 이 중력 상수값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진짜 매우 작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얼마라고 나와 있어? 막 10에 막 11, 마이너스 11제곱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질량이 엄청 크지 않는 이상은요, 이 중력이요, 거의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질량이 매우 큰 놈들,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지구, 달, 요 정도는 돼야지 질량이 매우 커가지고 우리가 중력을 느낄 수가 있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뭐 어쨌든 간에 중력의 크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구에서 중력의 크기는 그러면은 이렇게 구하나요? 물론 그렇게 하는데 조금 더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부터 뭘 본다? 지구에서 물체가 받고 있는 중력을 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지구에서 물체가 받는 그 중력의 크기는 어떻고 방향은 어떻냐, 요거를 볼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똑같은 상황을요, 그냥 적용 시켜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요, 지구가 이렇게 있다라고 쳐봅시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지구의 질량을요, 라지 m이라고 할게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물체가 있어요. 이쯤 그릴까? 여기 이런 식으로 물체가 있고요. 물체의 질량을요, 스몰 m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뭐라고 배웠죠? 지구는요, 물체를 잡아당기죠. 그렇죠?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물체도 지구를 잡아당기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과 물체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두 개가 같이 공존을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함께 쌍으로 상호작용한다 했죠? 요 힘의 크기를 뭐라고 하자? F라고 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 F라고 하는 크기를요, 이제부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 겁니다. 그 전에 지구랑 물체의 무게중심 사이의 거리 있죠? 요 거리를 R이라고 합시다. 라지 R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생각해봐. 우리 이제 지금요, 지구에서 물체가 받는 중력을 다룰 건데, 지표면 근처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다룰 거예요. 지표면 근처에서 움직이는 물체라는 소리는요, 지구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봐. 우리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 봐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에베레스트 산이죠. 그렇죠? 이게 보통 해발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래? 8,000m 정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그게 한 8km 정도잖아. 그렇죠? 여기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이 물체랑 지구의 중심과 떨어진 거리 있죠? 그렇죠? 예. 참고로 지구 반지름이 얼마냐면요, 6,4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6,400이나 솔직히 6,408이나 거기서 별 차이가 없죠. 심지어 우리는요,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물체를 다루지도 않아. 우리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지표면 근처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랑 물체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는요, 무엇으로 간주할 수 있다? 아, 그냥 지구 반지름으로 간주를 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럼 끝났죠? 예, 이제 중력을요,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구에서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 F는요, 여기다가 만류인력 상수, 중력 상수 하나 끼겨 놓으시면 되고요. 물체 사이에 떨어진 거리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지구의 반지름을 여기다가 슉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물체의 질량 곱하기 지구의 질량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때 이 식을요, 살짝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G, 중력상수라고 하는 값은 상수죠. 그렇죠? 그리고 지구 반지름가, 이거 변하지 않는 값이죠. 상수. 지구 질량도요, 변하지 않는 값이죠. 이것도 상수. 그래가지고 얘를 따로 떼어내가지고 R제곱분의 GM 하고요. 여기다가 만류인력 상수랑 중력 상수랑 지구 질량이랑 지구 반지름을 다 때려박아서 계산하잖아. 그러면은 그 계산 결과가 얼마가 나오게 됐냐면요, 이게 9.8 m/s 제곱이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 단위가 m/s 제곱이 나왔으면 뭘 의미하는 거죠? 가속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아, 지구에 중력을 받아서 움직이는 물체는 얼마의 가속도로? 9.8 m/s 제곱의 가속도로 움직인다. 즉, 지구에서 중력을 받는 물체들은요, 1초에 9.8 m/s씩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한다, 이란 말이야. 속력이.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여기다가 물체의 질량을요, 쓱 대입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이제부터 물체가 지구에서 받는 중력을 어떻게 생각하냐. 9.8에다가 뭘 곱하겠다고요? 물체의 질량을 곱하겠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뭐라 불렀어요? 중력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력을 받는 물체의 가속도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를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소문자 G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력을 받는 물체의, 지구에서 중력을 받는 물체의 중력의 그 크기를 계산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9.8에다가 질량 곱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9.8 중력 가속도에다가 뭘 곱한다? 질량을 곱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뉴턴 운동 제1법칙 배웠죠? 가속도 법칙. 가속도 법칙에서 물체가 받는 R자 힘은요, 뭐 곱하기 질량 곱하기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뉴턴 운동 제1법칙이랑 2법칙이랑 생긴 꼬라지가 아무리 봐도 똑같죠. 그렇죠?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물체가 받고 있는 R자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서 물체가 받고 있는 중력의 크기는 중력 가속도 곱하기 질량으로 계산하겠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부터 이해할 수 있다는 소리고요. 우리가 이 물체가 받는 그 중력의 크기를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그거를요, 무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208페이지 밑에 무게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그렇죠?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무게랑 질량 이거 가끔가다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원래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고 오는 건데, 일단 구분 좀 하겠습니다. 일단요, 우리가 첫 번째 지금 질량이라고 쓰고 있는 용어랑 무게라고 하는 용어, 일단 첫 번째 정의부터가 달라요. 단어 뜻부터가 달라. 자, 우리 질량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배웠냐면요, 물체가 가지는 고유한 양이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이 물체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양은요,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냐면요, 원자의 종류랑 원자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반면에 방금 전에 배웠던 무게를 뭐라 부른다고요?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무게는 중력, 중력은 무게. 기억하십시오. 중력은 무게, 무게는 중력.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들 어떤 단위를 쓰게 되냐. 질량은요, 우리가 맨 앞단에서 배웠죠. 예, 기본 단위, 이제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쓰고요. 무게 같은 경우는 중력의 크기를 의미하니까 중력은 힘이죠. 그래서 힘의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얘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자, 질량 같은 경우는요,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장소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일정한 질량을 가진 물체는요, 달에 가져가도 일정하다 이런 말이야. 무슨 말이야? 지구에서 1kg짜리 갖고 가. 달에서도 1kg이에요. 그렇죠? 예. 하지만 무게라고 하는 것은 중력 흑이고, 중력이라고 하는 건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장소에 따라 변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어요. 달에 가져가잖아. 그러면은 무게가 얼마로 줄어드냐? 대략 한 6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달에 가져가면은 왜 이제 중력이 6분의 1로 줄어드냐? 보이시죠? 이 중력 가속도 값이 6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질량은 바뀌지가 않는데, 그렇죠? 그래서 달의 반지름과 달의 질량이 우리 지구랑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중력 가속도 값이 달라지고 중력도 달라지게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잘 정리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을 정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9페이지에 있는요, 우리는 이제 뭘 보겠다? 중력을 받는 여러 가지 물체들의 운동을 볼 건데, 첫 번째, 지표면 근처에서 물체가 중력을 받으면은요, 어떤 운동을 할 수가 있냐?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다뤄봅시다, 그렇죠? 참고로 운동이 뭔지 아시죠? 예, 이 영어로 exercise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제 보통 과학에서 말하는 운동은요, movement, 예, 물체가 움직이는 현상. 조금 더 엄밀하게는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현상을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이 뭔데요, 선생님? 예, 얘는요, 공기저항 같은 걸 받으면 안 됩니다. 물체가 오로지 뭐만을 받아야 되냐면요, 중력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체가 중력만을 받아서 낙하하는 운동, 우리가 이것을 뭐라 부른다?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분석할 때 뭐 여러 가지 도구를 쓸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뭘 쓰냐면요, 다중섬광 사진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렇죠? 다중섬광, 멀티 플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진을 여러 장을요, 플래시를 터트리면서 팡팡팡팡팡팡팡팡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찍은 다음에 걔네들을요, 다 한 장의 사진으로 합성해버린 걸 우리가 다중섬광 사진 또는 다른 말로 연속사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물체가 여기에 내가 처음에 사진을 찍었어. 0초일 때라고 가정해볼까요? 그 다음에 0.1초 뒤에 한 번 더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0.2초 뒤에 사진을 한 번 더 찍은 거예요. 0.3초일 때 사진을 한 번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진이 요런 데 찍혀 있었다라는 거였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진을 보고요, 이 물체는요, 점점 속력이 빨라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느려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것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이 다중섬광 사진에서 이 사진과 사진 사이 간격이 있죠. 인접한 사진 사이의 간격.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특정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0.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이만큼이라는 소리잖아요. 이번에는 0.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이만큼, 이번에는 0.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이만큼인 걸 의미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다중섬광 사진에서 사진과 사진 사이 간격은요, 물체의 속력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간격은 속력입니다. 그러므로 간격이 넓어지고 있다는 말은요, 속력이 점차 빨라지고 있다는 소리고요. 왜 빨라지는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그냥 뭉개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런 거 다 하나하나 기억 니은디가 보기로 나오는 겁니다. 자유낙하 운동에서 물체가 속력이 빨라지는 건 간단해요. 우리 저번 시간에 뉴턴 운동 법칙 공부할 때 이미 다 했어요. 지금 물체는요, 어느 쪽으로 운동하고 있냐? 지금 아래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죠? 그 물체의 운동 방향과
그 물체가 받고 있는요, R자 힘의 방향. 지금 이 물체는요, 중력만 받는 거죠. 그렇죠? 그 중력, R자 힘의 방향이 뭐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방향은 안 변하고 속력만 증가하는 운동을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억나?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은 안 변하고 속력만 빨라지더라. 그럼 반대로 이제 우리가 물체를 던져 올리잖아. 연지 위로 던져 올리잖아. 그럼 올라가면서 속력이 점차 어떻게 돼요? 느려지게 되죠. 그렇죠? 이유는요.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물체가 받고 있는 중력의 방향, 힘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자유낙하 운동을 분석하면은 점차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을 하더라. 그리고 속력이 빨라지는 까닭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물체가 받고 있는 R자 힘의 방향. 여기서 말하는 R자 힘은 중력밖에 없죠. 그렇죠? 중력의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물체가 지금 속력이 빨라지고 있다는 걸 알겠는데 우리가 그때 속력이 빨라지는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어떤 값으로? 가속도라고 하는 값으로.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이미 했어요. 물체가 중력 가속도 얼마를 갖게 된다? 무조건 9.8을 갖게 된다는 소리야. 이거 물체의 질량이랑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다라는 소리야. 왜요? 이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값은요. 오로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냐? 천체의 반지름과 천체의 질량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지. 물체가 무겁다고 할지라도 물체가 가볍다고 할지라도요. 가속도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1kg짜리를 떨어뜨리나 2kg짜리를 떨어뜨리나 어떻다? 속력은요. 똑같이 1초에 9.8씩만 빨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미 중학교 3학년에 배웠잖아. 무거운 물체든 가벼운 물체든 관계없이 공기 저항이 없을 때는 동시에 바닥에 도착한다라고 배웠잖아.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가지고요. 얘가 속력이 1초에 뭐 9.8씩 빨라진다고 했죠? 그러면은 얘의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는 어떻게 될까? 시간에 따른 속력은 어떻게 될까? 예, 우리가 이것을 이제 뭘로 나타내보자? 그래프로 나타내보자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09페이지에 거기 중간에 자유낙하 운동의 그래프라고 나와 있죠? 자, 근데 우리가 그 그래프를 공부하기 전에 기본적인 그래프 특성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첫 번째,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프 이제부터 3종 세트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자, Y축에 이동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X축에 시간이 있는 그래프입니다. 요런 그래프예요. 자, 요거를 한번 그려보자 라는 말이 결과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거 보기 전에 일단 이거부터 먼저 이해하자고요. 그렇죠? 자,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다 적을게 그냥. 자,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 또는요 이거를요 위치 시간 그래프로 주기도 합니다. 어차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단원에서는 원래 엄밀하게는 다른 거지만 요 그래프에서 만약에 그래프가 요렇게 나와 있다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기울기, 기울어진 정도, 수학에서는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또는 x가 얼마만큼 변할 때 y가 얼마만큼 변하고 있냐.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을 이걸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생각해보자. 기울기에서 x 증가량, x 변화량은요, 물체가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고, y 변화량은요, 그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럼 기울기는 뭘 의미하는 거야? 시간분의 이동 거리니까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속력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동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일단 첫 번째 알아두실 거 그래프의 기울기가 갖는 의미. 이 그래프에서 나는 뭘 분석하면은 기울기를 분석하면은 뭘 구할 수가 있다? 속력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구할 수가 있다면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야? 자유낙하 운동은요, 속력이 점차 어떻게 되고 있어요? 빨라지고 있죠. 속력이 점차 빨라진다라는 말은요, 처음에 기울기는 완만했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요, 점차 기울기가 뭐 하게 된다는 소리야? 증가한다라는 소리 아니니, 그쵸? 그러면요, 요거를요,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보자면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게 된다? 요렇게 나타내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마치 어떻게 생겼어요? 2차 함수 형태로 생겼죠? 네, 실제로도 2차 함수가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그래프 왜 이렇게 그려지냐? 시간 지남에 따라서 첫 번째, 기울기가 처음에는 이랬죠?
근데 두 번째 기울기 이렇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기울기가 가파래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2차 함수 형태로 써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속력 시간 그래프 또는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역시 속력 시간 그래프 이제 그려보고요. 저기에서 기울기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이런 걸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렇죠? 자, 속력이라고 제시가 되기도 하고요. 속도라고 제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아까 전에 공부했죠. 자유낙하 운동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속력이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증가한다. 얼마씩? 1초에 9.8씩. 그렇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보잖아. 그러면요. 1초마다 속도가 정확하게 9.8씩 증가하니까 그래프가 어떤 형태? 이렇게 기울어진 직선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자유낙하 운동은요. 중력만 받아야 돼. 밑으로 집어 던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시작할 때 속력이 얼마다? 0으로 출발해서 뭐하다? 점차 빨라지는 운동을 하게 된다. 근데 우리가 역시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한번 분석해 보자고. 자,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x 변화량은 시간을 말하는 거고, 물체가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거고, y 변화량은 그 시간 동안 물체의 속도가 얼마만큼 바뀌었는지 속도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는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 되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저번 시간에? 그거를 가속도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므로,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는요, 이렇게 속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하게 되고, 우리가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분석해보면 얼마가 나온다? 가속도가 나온다, 이런 말이었죠. 근데 그 가속도 값이 얼마라고요? 9.8이라고 했죠. 뭐 대략 한 10 정도였죠. 그래서 기울기가 가속도, 중력 가속도 값 G를 말하는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자, 한번 그래프 바꿔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속력 시간 그래프가 있어요. 만약에 속력이 일정한 놈이라고 치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는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장난하십니까? 사각형의 넓이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고 그러면은 가로랑 세로에 각각 시간이랑 속력이 나와 있으니까 넓이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당연히 물체가 이동한 거리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삼각형이어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라는 말이야. 그렇죠? 이건 사각형이잖아. 삼각형이어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이게 가능하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왜요? 그래프에 모양에 관계없습니다. 조금 어렵거든요. 정적분이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수학에서.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상관없습니다. 수학자들이 이렇게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궁금하잖아?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이거를 이렇게 잘게 쪼개는 거야. 개같이 잘게 쪼개. 그 다음에 뭘 만들어? 이런 식으로요. 사각형 여러 개를 만들어. 그 다음에 그 사각형 여러 개를 다 더하잖아? 그러면요. 저 곡선 아래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야. 아니 선생님 장난하십니까? 여기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얘를요 그냥 쪼개는 게 아니라 개같이 쪼갠다고 했죠. 그렇죠? 어느 정도로 쪼개는 거야? 이 사각형을요 무한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무한대로 쪼개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무한한 사각형을 쫙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수학적 스킬을요, 이제 뭐라 그런다? 정적분.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요, 그걸 구분구적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 사각형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게 전부 다 뭐다? 이게 전부 다 이동거리다. 그러므로 이걸 다 더하면은요, 당연히 이동거리 나오듯이 얘도 잘게 쪼개가지고 사각형 여러 개 다 만든 다음에 걔를 쫙 더하면요, 뭐가 나온다? 이동거리 나온다. 결과적으로 간단해. 그래프의 모양에 관계없이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뭘 말한다? 물체가 그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의미한다 라고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중요합니다. 잘 알아두세요. 이따가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들의 이동 거리를요 이제 뭘로 구할 거냐? 이렇게 구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속도 시간 그래프. 자, 어떻게 나오냐? 자, 얘는 당연히 가속도가 변하지가 않는다고 했죠. 이거 중력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건 지구 질량과 지구 반지름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 즉 일정한, 그러니까 고정된 값이잖아. 그러므로 우리가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일정한 직선 형태가 나오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유식한 말로 상수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근데 이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마찬가지로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넓이 구하려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 해야죠. 그럼 뭐에다가 뭘 곱하면 돼? 가속도 값에다가 시간 곱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넓이는 가속도 곱하기 시간인데 우리가 가속도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다가 또 뭘 곱하는 거야? 시간을 곱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시간 날아가면서 뭐 남는다? 속도 변화량 남죠. 그렇죠? 그래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요. 얼마만큼 속도가 그 시간 동안에 변했는지. 속도 아닙니다. 속도 변화량이에요. 그렇죠? 예. 속도 변화량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그래프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자유낙하 운동을 하든 무슨 속력이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는 운동을 하든 관계없이 다 똑같이 이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자유낙하 운동의 이동거리를 내가 살짝 언급했죠. 그렇죠? 네, 자유낙하 운동의 이동거리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이동거리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거리라고 하는 건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속시라고 그러죠. 거속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한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거는 언제 쓸 수 있는 공식이냐면요. 속력이 일정할 때 쓸 수 있는 공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네, 속력이 변하는 경우에는요, 이 공식을요,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럼 어떻게 구하나요? 아까 말했잖아.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다니까. 이동거리를 구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한번 예제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뭐라고 할까? 어떤 물체가 있어요. 물체를 h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지면에 몇 초 만에 도착하냐면요. 4초 만에 도착했대. 이렇게 지면에 4초 만에 도달했을 때 저 물체를 떨어뜨린 높이 h가 몇 미터냐 이거를 계산하시오가 질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물체가 지면에 도착할 때까지 몇 초 걸린다고요? 4초 걸렸대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가지고요. 이제 이 물체의 이동거리를 어떻게 계산하냐. 아까 말했죠? 예. 자, 속력 곱하기 시간 해야 되는데 속력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하는 공식을 못 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속력 시간 그래프를 그리라고요. 자, 속력 시간 그래프 그렸을 때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그리고 물체가 바닥에 닿기 전까지 몇 초 걸렸대? 4초 걸렸다라고 나와있잖아. 근데 우리 알고 있는 게 뭐라고 했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중력가속도 값 갖는다. 9.8 값 갖는다 라고 했잖아. 그쵸? 예. 1초에 얼마씩 빨라짐으로 9.8씩 빨라짐으로 속력은 얼마다? 9.8 곱하기 4m/s가 되겠다라는 말이야. 끝났죠? 그러면은 그 물체의 이동거리는요.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로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니? 그렇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넓이를 계산하면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게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계산 안 합니다. 그렇죠? 예, 의미를 파악하세요. 예.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유낙하 운동의 이동한 거리는 이렇게 계산되는구나 라고 했는데 우리가 얘를요 일반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화. 이번에는요 4초 만에 도착한 게 아니라 이제 만약에 t초 만에 도착했다라고 치자. 지면에 t초 만에 도달했을 때 그러면은 저 t랑 h 사이 관계를 한번 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끝났죠?
저 아까 전에 우리가 4초라고 하는 그 값 대신에 뭘 대입하면 돼요? t라고 하는 값을 대입하면 된다 이런 말이었죠. 그럼 여기다가 t 대입하고 여기다가 t 대입하고 t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t초 후에 물체의 속도는 9.8 곱하기 t가 됐을 것이고 그러면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니까 어떻게 된다? 2분의 1 곱하기 뭐 곱하기 중력 가속도 값 곱하기 뭐요? 그 다음에 시간의 제곱을 하시면 되겠다 이란 말이야. 그게 자유낙하하는 물체이 뭐가 된다? 이동한 거리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할게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렇죠?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이동거리는 어떻게 계산한다? 9.8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시간의 제곱으로 계산한다. 즉 시간 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소리야. 정리해 줄게.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이동거리는 2분의 1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물체가 바닥에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그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산한다. 자, 근데 우리가 저렇게 무식하게 공식만 쳐 외워가지고요. 풀려는 학생들이 꼭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요, 저렇게 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자, 물체가 자유낙하를 해요. 그러면은요, 물체가 2초부터 4초까지 이동한 거리를 이 값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내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해결을 해야 되냐 똑같아. 그냥 기본적인 정석이 뭐야? 정석은 속력 시간 그래프로 계산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되지. 속력 시간 그래프 그려. 뭐가 문제야? 자, 속력 시간 그래프 쫙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2초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4초까지에 뭘 구하면 돼? 이동거리 구하고 싶으면 넓이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러면 2초일 때 야, 기울기 얼마라고 했어? 기울기 9.8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중력가속도값. 그럼 얘는 9.8 곱하기 2가 됐을 것이고 여기에서는 9.8 곱하기 4가 됐을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러면은 사다리꼴 넓이로 계산을 해주시면은요, 이 이동거리가 나오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첫 번째, 0초부터 4초까지의 넓이를 뭘로 구해? 공식으로 구해. 그렇죠? 얘는 2분의 1 곱하기 9.8 곱하기 시간, 4초의 제곱이겠죠? 그 다음에 뭘 빼버려요? 0초부터 2초까지 이동한 거리를 역시 공식으로 구해. 그럼 얼마가 된다? 2분의 1 곱하기 9.8 곱하기 시간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은요 2초부터 4초까지 이동한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데 잘 봐봐. 잘 봐봐. 이 0초부터 4초까지 이동한 거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이 파란색 삼각형 넓이를 말하는 거고요. 이 빨간색, 이 0초부터 2초까지 이동한 거리는요, 이 안쪽에 있는 작은 삼각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 빼면 당연히 아까 전에 구한 그 거리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식으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풀 수 있고, 0초부터 4초까지 이동한 거리에서 0초부터 2초까지 이동한 거리를 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정석으로 풀죠 뭐. 속력 시간 그래프 그려놓고 그래프의 기울기는 9.8이고 2초부터 4초까지 이동한 거리 계산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 사이의 넓이 계산하면 되죠. 사다리꼴 넓이 구하면 되죠. 맞아. 가능해. 그죠? 그리고 마지막 방법 뭐 쓰면 되냐? 거속시 쓰면 돼. 아니 선생님 아까 전에 뭐 쓴다면서요? 아니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동거리는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속력이 변하는 상황에서 뭐 쓴다고 했죠? 단 이렇게 쓸 수 있어. 그 속력에 뭘 집어넣으면 되냐면요 평균 속력 대입하시면 돼요. 다시 뭐라고요? 평균 속력 대입하시면 됩니다.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야. 자, 그러면은요, 우리 요거 한번 일단 먼저 값부터 먼저 계산을 해볼까요? 요 값 얼마인지, 그렇죠? 예. 그러면은 요 값을 계산하려면은요, 일단 밑변이랑 윗변이랑 더해야죠. 9.8 곱하기 4 플러스 9.8 곱하기 2 밑변 플러스 윗변 곱하기 높이 해야죠. 곱하기 2초 그 다음에 사다리 꼬리가 나누기 2분의 1 해야죠. 그렇죠? 그럼 날라가면 얼마가 나와요? 이거 두 개,
더해야지. 묶어야죠. 그렇죠? 그럼 얼마가 나온다? 9.8 곱하기 6이 나오죠. 계산할 줄 알죠? 수학은 이러라고 쓰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한번 요거를 계산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사다리끝 넓이는 9.8 곱하기 6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럼 얼마니? 9.8 곱하기 6 하면 계산하기 싫어. 얼마니? 86에 48 96에 54 58.8m야?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어떻게 계산해본다? 요런 식으로 계산해본다. 자, 평균 속력 얼마죠? 이제 9.8 곱하기 4 하면 이거 얼마니? 예. 귀찮다. 예, 그냥 9.8 곱하기 4라고 하고요. 9.8 곱하기 2라고 하는데, 얘네들의 평균값 한번 계산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평균값. 그러면은 평균값을 어떻게 구해? 두 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되잖아. 9.8 곱하기 4 플러스 9.8 곱하기 2를 뭐로 나누면 돼요? 2로 나누면 이게 평균 속력이죠. 그 평균 속력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물체가 이동한 시간 2초를 곱하면 되는 거 아니니?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날아가면서 결과물이 뭐해? 아까랑 똑같이 나오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이동거리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첫 번째, 속력 시간 그래프의 넓이로 계산하든가, 아니면은 공식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든가, 아니면은 이거 쓰든가. 이동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다만 이때 써야 되는 속력은 당연히 평균 속력입니다. 그냥 속력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자유낙하 운동은 속력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물체가 중력가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풀 수가 있는데, 거기 209페이지 교재 중간에 박스 하나 나와 있죠. 대표 자료라고요. 우리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그거 빈칸 뚫어놓고요. 계산하라는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자유낙하하는 물체예요. 근데 걔네들이 시간이 0초일 때, 0.1초일 때, 0.2초일 때, 0.3초일 때, 0.4초일 때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같이 표 보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시간 0초, 0.1초, 0.2초, 0.3초, 0.4초, 0.5초 나와 있고요. 그때 물체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 얘는 0이고 얘가 0.05, 얘가 0.2, 그 다음에 얘가 0.45, 그 다음에 얘가 0.8, 0.5초 나오지도 않는데 왜 적었어? 멍청하게.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이게 의미하는 건 이거야. 첫 번째, 0초일 때 물체는 어느 위치? 0m라고 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런 말이었죠. 근데 0.1초 지나니까 이 물체가 얼마의 위치? 0.05m라고 하는 위치에 와 있고요. 얘가 0.2초일 때는 어디? 0.2m라고 하는 위치에 와 있다 이런 말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요. 뭘 구할 수가 있냐? 구간 이동거리라고 하는 걸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구간 이동한 거리, 그렇죠? 자, 그러면은 0초부터 0.1초 사이 있죠? 0초부터 0.1초 사이에 얼마 이동했니? 라고 물어보잖아? 장난하십니까? 0.05m 이동했죠. 라고 하는데 0.1초부터 시작해서 0.2초까지 이동한 거리,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한 거리를 말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값에서 이 값을 빼줘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 0.15m 이동했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보잖아. 0.45에서 0.2 빼시면요 0.2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계산하면요 0.35가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구간 거리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구간 평균 속력 0초부터 시작해서 0.1초까지 얼마 정도의 속력으로 이동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속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해?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잖아. 0.1초 동안에 얼마 이동했어요? 0.05m 이동했죠? 그렇죠? 그럼 계산하면 이거 얼마 나온다? 0.5m per second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구간 평균 속력 0.5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잖아. 0.1로 나누라는 소리는 10을 곱하라는 소리죠. 1.5, 2.5, 3.5가 나오겠네요.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물체의 뭘 계산해 보자고요? 가속도 값을 계산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가속도는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라고 했죠,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 갈 때 속력 얼마 변했죠? 1m/s만큼 변했죠? 몇 초 동안에 0.1초 간격으로 찍었으니까 0.1초 걸렸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은 0.1초마다 속력이 1m/s씩 증가한다라는 소리는 1초마다 얼마씩 10m/s씩 속력이 증가한다 소리고, 우리가 이 1초마다 증가하는 속도, 이걸 뭐라 불렀어? 가속도라 부른 거잖아. 그럼 가속도 얼마 나와요? 10m/s 제곱이 나오게 된다 이런 말이야. 마찬가지로 똑같이 계산해 보잖아. 여기 값 똑같고요, 값 똑같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물체는 가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어떤 물체? 자유낙하하는 물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른다?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르는 거야.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라고 해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특히나 자유낙하하는 물체는요, 이게 어떻게 움직여요? 직선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불러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자유낙하 운동 우리가 잘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기 209페이지 밑에 연직 상방 운동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연직 상방 운동 같은 경우는요, 어떤 거냐면요, 간단해. 이번에는 얘를 뭐하냐? 위로 던져 올린 거예요. 그렇죠? 자유낙하 운동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연직 상방 운동 한번 상상해봐. 그러면 첫 번째, 위로 올라가면서 속력이 점점 뭐하다가 느려지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오면서 중력 받으면서 속력이 빨라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연직 상방 운동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속력이라고는 다르게 속도라고 하는 건 방향이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물체를요, 얼마의 속력으로요, 예를 들어서 뭐 9.8m/s의 속력으로 집어 던져 올린 거야.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얘가 최고점에 도착할 때까지 몇 초의 시간이 걸리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간단하지? 야, 중력을 받는 물체들은요, 속력이 얼마씩 변한다고요? 9.8씩 변한다고 했죠. 아니, 던져 올렸으니까 점점 속력이 뭐 하게 돼? 감소하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속도는요, 얼마였다가 9.8m/s였다가 자, 시간이 몇 초 지나가면요, 1초 지나가면은요, 이제 속도가 얼마가 된다? 빵! 정지. 그때가 뭐하다? 최고점에 도착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야. 이게 1초일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도 계산할 수 있다고. 아, 연직 위로 던져 올린 물체는 최고점에 도착할 때까지 얼마만큼 이동한다? 당연히 이 그래프만큼 이동하겠죠. 그래프의 넓이만큼.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한다? 0초부터 1초까지 위로 이동한 거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 넓이가 위로 이동한 거리를 의미한다. 역시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 의미한다? 중력 가속도를 의미하는 거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가 처음 속도를 얼마로 잡은 거야? 플러스로 잡았잖아. 근데 중력 방향이 어디야? 아래 방향이잖아. 그럼 중력 가속도의 방향도 어디다? 아래 방향이다 이란 말이야. 그래서 기울기가 뭐로 나온 거야? 음수로 나온 거야. 그래서 그렇죠? 자, 뭐 어쨌든 간에 그럼 다시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요, 다시 원래 위치로 되돌아올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은 원래 위치로 되돌아왔을 때 걸리는 시간이랑 속도가 각각 얼마겠냐? 너무 당연한 건데 대칭으로 생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위로 얼마 이동했으니까 요만큼 이동했으니까 아래로 이만큼 이동했다면요, 당연히요, 시간도 어떻게 걸렸을 것이고 똑같이 걸렸을 거니까 얼마 걸렸고요? 2초 걸렸을 것이고요. 그때 물체의 속도도요, 대칭적이겠죠. 그렇죠? 예, 얼마 나오겠다? 마이너스 9.8m/s 나오겠다. 마이너스는 뭘 의미한다? 방향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연직 상방 운동은요, 이게 끝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 209페이지 맨 밑에 있는 대표 자료 풀고요. 마무리하고요. 다음 단원이라고 해야 되나? 포멸서 운동이랑 원운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대표 자료 볼게요. 2번. 지면으로부터 높이 h에서 가만히 놓아 떨어뜨린 물체가 4초 후에 지면에 도착했을 때 h를 계산하시오. 아까 나왔던 거죠. 그렇죠? 자, 물체가 있어요. 자, 근데 얘를요, 높이 hm에서
떨어뜨렸더니 몇 초 걸렸대? 4초 걸렸대요. 바닥에 도착할 때까지. H 계산하시오. 근데 여기서 말은 나와 있죠. 중력 가속도를 10으로 계산하래요. 원래 9.8로 계산해야 되는데 이렇게 문제 제시가 되는 경우는요. 당연히 제시된 값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낙하 운동의 이동거리 어떻게 산다고요? 2분의 1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걸린 그 시간에 지구부로 구한다고 했죠. 또는 이걸 구하든가. 또는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을 계산하든가. 어쨌든 간단한 문제니까. 그러면 얼마가 나온다? 5 곱하기 16 나오니까 이거 얼마니? 5 곱하기 16이면은 80이니? 예. 정답 80m 나오겠다라는 말입니다. 계산할 수 있죠? 자, 3번. 물체를 지면에서 연직 위로 V의 속력으로 던져 올렸을 때 물체가 올라간 최고 높이가 5m일 때 V 값을 계산하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문제가 살짝 복잡해지고 있죠? 자, 물체를요, 연직 위로 V라고 하는 속력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근데 얘가 몇 미터까지 올라갔냐면요, 5m까지 올라갔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럴 때 V가 얼마인지 계산하시오. 단 중력 가속도는 10으로 계산하래요. 그러면은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가져야죠. 던져 올렸어? 그러면은 얘는 처음에 속도가 V였는데 점차 뭐 하게 된다? 속력이 느려지게 된다. 이런 말이었죠. 자, 올라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 모르니까 미지수 T라고 잡읍시다. 자, 이렇게 T라고 잡았을 때 기울기 있죠? T분의 V 있죠? 기울기. 이게 뭘 의미한다고 해서 가속도. 여기서는 얼마? 10으로 계산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정확히는 뭐 마이너스 10이겠지만.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거 쓱 바꾸면은 10분의 V초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 10분의 V초가 걸렸겠다. 이런 말이야. 됐죠? 근데 이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가 뭐라고요? 이게 물체가 이동한 거리. 이게 5m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5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구한다?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계산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얘네들 싹 다 이항시켜 볼래요. 그렇죠? 그러면은 20을 이항시키면요. 5 곱하기 20이니까 100 나오죠. 우변에 V제곱 남죠? 예, 뭐 두 번 곱하면은 100이에요. 10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물체를 던져 올린 속력 10m/s겠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력을 받는 물체들은요 이런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력의 특징 같은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접촉해야만 작용하는 힘이냐? 아니야,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접촉해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그냥 관계없이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중력의 방향, 중력의 방향은 우리가 보통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라고 생각이 안 되는 까닭은요 지구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요 쫙 확대해 보잖아. 그러면 우리는 거의 평평한 땅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물체를 떨어뜨리면 어디로 떨어져요? 지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면에 대해서 수직인 거를 연직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연직 아래 방향으로 뭐가 작용한다? 중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해 주십시오. 중력의 크기, 이렇게 계산. 또는 지표면 근처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중력의 크기는 이렇게 계산. 9.8 곱하기 물체의 질량. 또는 중력 가속도 곱하기 질량. 두 번째, 중력의 방향. 어떤 방향이다? 지구 중심 방향.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연직 아래 방향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제 중력의 특징. 중력은 접촉해야만 작용하는 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찰력이라고 하는 힘은요. 반드시 접촉해야만 작용하는 힘이거든요. 하지만 중력은요. 접촉해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관계없이 작용한다라는 거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중요한 것들 잘 정리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요. 잠깐 이따가 뭐로 다시 돌아오겠냐. 포물선 운동과 등속 운동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